부동산 사부 시즌 2. 안녕하세요. 사주와 부동산의 추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포인플렉스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그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가 있었어요. 네네. 다들 아시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내용 보시고 좀 어떠셨어요? 포인플렉스님은? 좋게 말하면 온건하고 나쁘게 말하면 맹탕? 알맹이가 좀 빠진 듯한 느낌? 뭔가 2%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달에 취임을 하면서 8월 말까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해라라고 했고 네. 9월 초, 9월 중순, 9월 말, 10월 초, 10월 중순 그러다 10월 말까지 밀리면서 지금 2달 이상을 시간을 소모했거든요. 네.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뭐 신 DTI나 DSR이 주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안에 핵심 내용이 많이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따가 전체적인 분석은 네. 이따가 기사 내용에서 뭐 다시 하겠지만요. 네네. 그런 아주 주요한 내용들이 좀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을 끌은 만큼 뭔가 좀 더 정교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들이 다 이제 추후 결정식으로 나와갖고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한 주간 벌써 10월 넷째 주네요. 그렇죠? 네. 한 주간 부동산 사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한 주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이 땅 규제의 강남 주춤, 송파만 상승. 최근 강남 4구의 매매 가격 상승률이 주춤한 가운데 송파구 집값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송파구 매매 가격 지수는 0.2% 상승해서 성남시 분당구와 더불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이 지표는요,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어떤 긴장감 때문에 네. 서울 같은 경우 보시면은 0.07에서 0.06으로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잖아요. 네. 그 긴장감 때문에 둔화가 된 것이고 실제로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결과가 반영되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다른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 0.04, 강동구 0.05 그런 식으로 이제 진짜 소폭 상승이었는데 송파구만 혼자 반짝반짝 떠올랐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송파구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네. 가락동이나 문정동 재건축 연한을 넘긴 아파트가 네. 거의 한 8천여 가구가 되고요. 최근에는 가락 삼익 맨션이라든가 송파구 한양 2차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재건축 추진을 하면서 움직인다는 그런 다양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송파구 같은 경우만 지난주에 비해서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반영되는 다음 주에 매매 동향 수치가 더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네네, 그렇죠. 그 12사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오고 과연 전체적으로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다음 주 결과를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소식인가요? 가계부채 종합대책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24일 다주택자를 겨냥해 대출 총량을 규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죠. 이렇게 되면서 빚을 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시대는 끝나게 되었다라고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화랑을 보이던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숨고르기 양상을 보일 전망입니다. 다만 이미 예고됐던 규제인 만큼 가격 급락 같은 단기적인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빚을 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시기는 끝나게 됐다. 전문가들이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나요? 저는 당분간이 아니라 한 올해 초 작년 말부터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큰 흐름 자체는 네네.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살펴보면요, 그 분량은 굉장히 많잖아요. 거의 한 네. 5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50페이지 육박했죠. 실제로 그 안에서 핵심은 한 3페이지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네. 신 DTI DSR의 도입,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 축소. 네. 그리고 여기까지는 뭐 예견됐던 바고요. 네, 예견됐던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 대한 소득 심사 강화.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내용이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각각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신 DTI DSR의 도입의 주요 내용을 보면요. 네. 신 DTI는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주택담보대출을 2건 받을 때 신규 대출 같은 경우는 원리금만, 그리고 기존 대출에는 이자만 반영했던 거를 갖다가
모두 다 원리금을 반영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예전에는 하나를 갭 투자해갖고 전세금을 받은 거로 또 하나 갭 투자를 하고 또 갭 투자를 하고 그런 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원리금을 반영하게 되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실히 줄어들게 되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는 만기 15년으로 제한한다. 뭐 이거는 이제 어떤 뜻으로 보게 되냐면 네. 예를 들면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네. 어떤 사람이 30억 대출을 30년으로 받게 되면 네. 1년에 상환해야 되는 원리금이 1억이잖아요. 네. 그런데 15년으로 하면 원리금이 2억이 되죠. 1년에 상환해야 되는 원리금이. 그러니까 기간을 줄임으로써 역시 원리금이 커지니까 대출 금액이 줄어들게 되죠. 또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래서 1번, 2번 모두 대출 금액을 줄이겠다. 뭐 이런 내용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네, 이 신DTI는 내년 1월부터 바로 적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DSR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계속 얘기가 됐죠. 그리고 2019년부터 반영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DSR 같은 경우 내용을 살펴보면요.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을 총망라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정확히 산정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한도대출, 여기다가 이제 전세자금 대출까지 다 합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DTI 같은 경우는 결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딱 반영이 되는 거고, 네, DSR DSR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를 들면 뭐 자동차 할부금, 신용카드, 마이너스 통장, 전세금 대출 이런 거를 갖다가 다 망라해서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겠다. 실제 그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딱 잡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내용으로 지금 DSR이 되어 있어요. 결국은 두 가지 내용의 공통점은 대출을 적게 해주겠다. 뭐 이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을 보시면요. 네.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의 축소예요. 네. 그래서 수도권 등의 지역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증 금액을 6억에서 5억 원으로 낮추고요. 네. 그리고 HUG 보증 비율을 현재 90%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것을 80%로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수분양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분양을 받는 입장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지까지 중도금 대출이 한 60%가 되는데 네. 투기과열지구 내지는 투기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출이 40%로 줄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수분양자들, 우리가 분양을 받는 사람 입장이라고 하면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요. HUG에서 보증을 100% 해주던 걸 중도금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중도금이 6억이다 그러면 6억에 대해서 뭐 조합이나 건설사가 뭐 망했어요 하다가 네. 그렇게 되더라도 HUG에서 은행에다 돈을 다 돌려주는 것이었거든요. 옛날에는요. 네. 네. 그런데 이제 80%까지 줄이게 되면 중도금이 6억이라고 하면 전에는 6억을 다 돌려줬다라고 하면 6, 8이 48, 4억 8천만 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100% 보증받던 거를 갖다가 4억 8천만 보증받게 되니까 당연히 사업자들한테 야 너희들 신용을 보강해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뭘 보냐면 사업자가 신용이 있는지 네. 상환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사업장의 흥행 가능성도 보겠죠. 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100% 다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서류만 보고 대충 해줘도 다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젠 HUG에서 그걸 80%까지 주게 되면 사업자의 어떤 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판단하게 되는 거죠. 나머지 20%의 손실 가능성이 있으니까 은행에서도 좀 더 꼼꼼하게 각 사업장을 비교하고서는 그 대출을 실행해 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문제는 있냐면 수분양자한테 아예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게 이렇게 보게 되면 당연히 사업장이 조금 안 좋으면 금리가 비싸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금리는 다 수분양자의 몫이 되겠죠. 그래서 뭐 강남처럼 좋은 사업장들은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네. 사업장별로 시공사가 누구냐 내지는 사업장 입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금리는 상당히 뭐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마지막으로는 RTI 이자 상환 비율 운영인데요. 네. 이거는 사실 굉장히 뜬금없는 내용이었어요. 다들 다들 모르는 상태에서 나왔고 저도 내용을 살펴보니 임대소득을 이자 비용으로 나눠서 이것을 1이나 1.5 이상으로 하겠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감이 오세요? 저 감이 전혀 오지 않았었습니다. 저도 이거를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지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어떤 사람이 이자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지출을 했는데 네. 과거에는 임대소득이 뭐 700, 800이어도 대출이 다 가능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1이나 1.5 이상으로 올린다는 것은 이제 이자를 1,000만 원 내면 네. 최소한 그럼 1,000만 원 이상의
그 임대소득 내지는 1,500만 원 이상의 임대소득이 있어야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결국은 건물 가격이 비싸야지 임대소득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 좋은 빌딩일수록 임대소득이 근데 많이 입지가 나오니까. 좋든가 아니면 덩치가 크든가 네. 전체적으로 건물 가격이 비싸야지 임대소득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건물에 대해서 대출을 줄이겠다. 뭐 이 정도 내용으로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내년에 바로 시행되는 것 같은데요. 내년 내년 3월? 언젠가요, 시행이? 내년 3월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너무 사실 뭐 뜬금없이 추가적인 막 이런 대출 규제들이 막 나오니까 도대체 어떤 게 어디에 적용되고 이런 내용들이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네. 처음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니까 가계 쪽에 영향이 있다라고 치면은 마지막 RTI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대출 아닌가요? 네, 맞아요. 사업자 네네. 대출과 관련된 거예요. 상가주로 사시는 분들한테 영향이 네네. 클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대책을 한마디로 요약한 기사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뜸들인 가계부채 종합대책 알맹이가 없네라는 뭐 그런 기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사실 신 DTI 같은 경우는 아주 네.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은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대출을 줄이겠다. 왜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 짧으니까. 은퇴 시기 그렇죠. 이후에는 소득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은 대출을 더 많이 받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젊은 사람일수록 장래 소득 증액 비율을 10%만 한다. 그 내용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이 든 사람한테 대출을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전혀 없고 네. 오히려 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라는 선으로 굉장히 후퇴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세밀하게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질 않았고요. 네. 그 다음에 DSR 같은 경우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누는 건데 네. 그러면 DSR을 몇 프로 정도로 할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금융회사 여신 관리 과정에서 다양한 활용 방안 마련 예정 뭐 이런 식의 네. 포괄적인 내용만 있다는 거죠. 너 얼마나 좋아? 그럼 아주 많이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1부터 뭐 10까지 번호를 정했으면 8 내지 9 뭐 이런 어떤 강도 내지는 상대 객관적인 자료가 있었어야 되는데 뭐 다양한 활용 방안 마련 과정 내지는 상환 능력 DSR을 갖다가 몇 프로로 잡겠다 이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알맹이가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네, 그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정부의 의도는 이해가 가는데요. 동시에 그 가계부채 대책이긴 하지만 부동산 대책은 아니고 네. 그 부동산 투자 같은 거나 아니면은 그 매매 계획이 있는 분들은 사실 장기적으로 자금 운용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럼 좀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해줘야 세울 수가 그런 있죠. 수치가 하나도 없으니까 저만 하더라도 이거를 보고서는 앞으로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DSR에 어떤 목표치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네. 도대체 강도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당연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이제 향후에 시장의 관심은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으로 쏠리고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도 다음 주제를 가지고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2사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 집값 단기적 안정 효과. 공급 위축돼 1 내지 3년 후 오를 수도.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직후 건설업, 금융업,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분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동안 정부는 6.19 대책, 8.2 대책 등 그 은행 대출 한도를 줄여서 주택시장에 자금이 들어가는 것을 어느 정도 억제해 왔습니다. 이번에 내놓은 대책도 이 같은 연속선상에 있고 신 DTI와 DSR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규제가 예측됐던 것이라서 당장의 시장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의견은 주택시장이 당분간 과거와 같은 상승세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하네요. 네, 총 10분의 전문가가 참여해 주셨고요. 사진이나 이름, 성함을 이렇게 다 보면 유명하신 분들은 다 참여하신 것 같아요. 부동산에 내놓으라 하시는 분들은 다 참여를 하셨고요. 네. 이 10명의 전문가 중에 8분이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안정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으셨어요. 하지만 중장기 전망에 대한 의견은 다소 엇갈립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그리고 시중에 현재 유동자금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시중에 부동산을 대신 투자할 만한 마땅한 자산이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또 불안하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지금 향후 정부의 후속 조치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안정될지 아니면 불안한 모습을 보일지 그 여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자금 계획을 좀 잘 세워서 네. 청약통장을 이용해서 분양을 받아라. 그렇지만 조급할 필요는 없다라는 입장이시고요. 네. 1주택자 같은 경우는 현재 가지고 있는 물건을 조금이라도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갈아타는 전략을 택해라라는 게 전체적인 중론인 것 같아요. 일단은 한 채, 똘똘한 한 채를 가져라. 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건가요? 네, 일단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주택자가 다주택자로 뛰어들기에는 너무 무모하고 무리수가 크죠. 네. 왜냐하면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누르려는 정책이 일관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투자적인 수요는 지금은 관망 내지는 오히려 물건을 매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그런 시기이니까요.